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하루도 안 돼 1,000여만 원을 도둑 맞았다는 업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주가 없는 사이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환불을 받은 손님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업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업주들이 여럿이라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룸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짧은 사건 반장이 더 시간이 짧아졌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난립니다.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입구에 놓여있는 이 입간판, 유튜브 촬영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사무실을 경유해달. 이유는 바로 그 무태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이 법적 대응. 자, 논란 커지니까 상인회 측은 허가받으란 소리 아니고 소통하자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해명했다는데. 자, 누리꾼들 반응 안 봐도 비디오였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자친구 서민주 생일입니다. 고향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민주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벤자민 리님. 몸이 불편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지난주에 검정고시 봤는데 합격 기원해주세요 하신 이금경님. 우리 딸 김지민, 사위 전지환 오늘 신혼여행 갑니다. 행복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김가희님. 영훈, 영우, 영심, 내 새끼들 엄마가 사랑한다 하신 유미경님. 자, 그리고 보여주시죠. 어제 서울 현충원 앞에 지나가는데 버스 바퀴가 갑자기 펑 저렇게 펑 터졌어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하신 유선혜님, 성찬이, 민건이 엄마 박연민님, 최다혜님, 강현우님, 조예림님, 위주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택시비 43만 원 먹튀입니다. 제목이 다 얘기해주고 있죠.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사반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믿기지 않는다.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다 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위반과 장단이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빨리 나와. 사실 얼마? 여기까지 하면 43만 원. 지금 왔어. 지켜야지. 일요일로 불리. 나 운사게. 자, 백 변호사님. 이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 백날 사건 반장에서 이런 거 보도해도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 어차피 얼굴은 안 나가니까 대한민국은 인권 선진국이니까 아버지 뻘 되는 기사님 뒤통수를 쳤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거는 저도 너무 화나네요. 이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화나실 텐데 4월 7일이니까 이제 일요일 새벽입니다. 저희 40몇만 원이 나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길어야 되잖아요. 전남 순천에서 경기도 안산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청년 3명을 태우고 무려 320km를 태우고 도착을 하신 건데 시간도 새벽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그러니까 새벽 운전을 해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저 3명, 아까 승객 3명의 친구라는 사람이 미리 마중으로 나와 있었고요. 택시비를 계좌 이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택시에 내려서 아까 잠깐 내린 모습 보셨을 텐데 입금된지 확인하는 사이에 승객들은 전부 도망가 버렸고 대신 결제하던 친구도 돈 보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뭐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택시비는 입금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먹튀한 택시비가 43만 원입니다. 야간 할증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제껴야지. 그러니까 저기는 처음부터 택시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이 요즘에 택시 어플 있잖아요. 예. 어플 통해서 호출하면 뭐가 남나요? 전화번호가 남습니다. 맞습니다. 전화번호 남고 또 뒷좌석의 지문과 DNA까지 다 채취해놨기 때문에 범인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저 셋 자수하는 게 일단 이 우선일 것 같고요.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 또래 아이들이 이런 나쁜 마음 먹었다는 게 불쾌하고 정말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다른 택시 기사분들이 이런 비슷한 그런 예.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여자 화장실에서 무슨 볼일? 자, 여자 화장실에서 생각도 못한 인물이 띵.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파란 차에서 한 남성이 하차합니다. 손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건물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죠. 자, 계단을 하나 둘씩 올라가지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우먼. 그렇습니다. 여자 화장실 자연스럽게 비밀번호 누르고 입장. 한참 뒤에 그 남성이 나옴과 동시에 한 여성은 또 올라오는데 말이죠. 옆을 지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어머 잠깐만 저 인간 지금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걸린 거였죠. 자, 이 기자 혹시 남장 여자인가요? 왜 저렇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진 않았고요. 지난 5일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에 있는 운동센터 여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남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대표이자 남성인 제보자가 경찰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경찰한테 설명하길요. 2층에 남자 화장실 따로 있는 거 아는데 너무 급해서 내가 여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또 경찰한테 막 설명하다가요. 아는 사람 지나가니까 나 완전 웃기는 일 있었잖아 하면서 해프닝 정도로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경찰이 주거침입 정도로 직결 심판하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게요. 여자 화장실은 저렇게 1층 가깝긴 한데 늘 잠겨 있고 남자 화장실은 2층인데 항상 개방이 돼 있고 그걸 저 남성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본인 진술이랑은 달리 뛰어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다지 급해 보이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이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저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는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개방된 남자 화장실 놔두고 굳이 비밀번호 누르고 열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상합니다. 어떻게 평소에 알고 있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에 다시 CCTV를 돌려본 다음에 이거 뭔가 불법 촬영 같은 건 게 아니냐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처음에 출동을 했었을 때 당시에 이 남성이 휴대전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사진첩도 보고 화장실 내부를 봐도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왜 이거 포렌식이라든가 압수수색 같은 거 못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냥 이유 없이 포렌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뭔가 촬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성이 목격을 했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포렌식을 그건 강제 수사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빌라 벽 낙서의 울컥입니다. 자, 빌라 벽면에 누군가가 써놓은 낙서가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 충격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울퉁불퉁한 벽면에 검은색 글씨로 낙서가 저렇게. 자, 택배 배송업체 이름과 함께 못 사는 그지 동네. 그런데 이 낙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집 같은 글씨체로 같은 배송업체 이름 적혀 있고 역시나 또 그지 동네라고 저렇게 써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뭘까요? 이게 이제 지난 그 4월 8일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이 게시자는 자기가 이 서울의 다세대 빌라 그리고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빌라에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아침 출근길에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딸이 아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갖다가 읽을 텐데 저걸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에 또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 집에도 낙서가 돼 있다.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사진을 공유를 했는데 두 번째 게시자는 아니 지은 지 오래된 빌라에 살면 안 되는 거냐. 이 사람은 상습범이고 다른 곳에도 낙서를 갖다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를 본 여러 누리꾼들은 저기에 아까 그 배송업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송업체의 그 택배기사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발상이 천박하고요. 이 천박한 이 발상을 구체적으로 행동화시킨 바로 저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거짓 수준이 아닌가. 이 사람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철없는 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뿌리째 훔칠 결심입니다. 사망가족께서 황당한 도둑을 만나셨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난 5일 식목일의 평화로운 오후 책모자로 얼굴 가리고 양손에 검정 봉지 든 사람 화단을 향해서 걸어오더니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막 손에 든 것까지 내려오고 화단을 이리저리 막 저렇게 둘러보는데요. 자, 주위를 한번 쭉 보더니 말이죠. 그래, 오늘부터 넌 내 거. 자, 가장 앞에 있던 작은 나무를 저렇게 뿌리째 쑥 뽑아서 그대로 저걸 갖다가 검은 봉지 안에다 넣고요. 아우, 저 봉지 두둑해진 거 봐, 저거. 걸릴까 봐 막 종종 걸으면 빨리 막 튀는 거 보세요, 저거. 자, 카페에 놓인 노트북, 휴대폰은 거들떠도 안 보는 우리나라. 유독 자전거랑 나무 도둑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자,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지 뽑으라고 있는 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보신 장면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식목일이었습니다. 저 집에 사시는 부부가 그날 사전투표일이었잖아요. 투표라고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7년 동안 키워왔던 둥근 측백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CCTV 돌려보니까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나왔고요. 저기 공용주택 화단이 아니라 개인주택, 개인 화단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훔쳐간 게 맞는데 보면은 나이가 있는 여성분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젊은 남성이라든가 여성이 분장을 한 것 같이도 생각이 든다라고 제보자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네. 저기 봉지 2개나 들고 있잖아요. 저기도 뭔가 다른 나무나 화초 같은 것들을 심어서 이미 훔쳐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아예 작정하고 식목일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하필이면 식목일날 이런 짓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저걸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술과 유흥 속에서 사는 남편입니다. 가족 여러분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술과 유흥에 빠져 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부터 이 남편이 영업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3-4번씩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요. 그러면서 그 흔히 도움이라고도 하죠. 그 여성 접객원 있는 노래방에도 한두 달에 한 번꼴로는 방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연자가 출산하고 조리원 있을 때도 노래방에 가서 그걸 찾으러 다닌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땐 그렇다 쳐도요. 남편은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는데도 여전히 새벽까지 노래방에 나이트 다니고 외박도 하고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게다가 술버릇도 있는데요. 침을 뱉어서 침대 다 적셔놓고요. 냉장고며 화장대에 소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중독 치료 좀 받자고 해도 무시를 하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정신 차리더라 이런 얘기 듣고 현관문 잠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옳다구나 하고 2-3일 외박하고 슬그머니 또 들어옵니다. 시간은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남편은 일 때문이란 핑계만 댑니다. 이혼 생각까지 드는데 며칠씩 문 잠근 것까지는 정말 너무했던 거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X와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주 이 옆편 내가 호강 날라리가 났구만 이거. 아니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 이래. 내가 나조차고 이래. 지금 나도 오래 살고 싶어. 내 간도 쉬고 싶어. 접대를 해야 영업을 해야 회사가 돈을 벌고 월급을 갖다 줄 거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리고 어딜 함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확. 그리고 막말로 문 잠그면 너만 손해지. 난 땡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요. 예,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백성무 웃기지 마. 나도 이 생활 10년 차야. 억지로 마시는 술이랑 좋아서 마시는 거 구분 못하겠니? 옆집 지열이 아빠는 술 한 방울 못 마셔도 지난해 영업왕 됐대더라. 가족 핑계대지 마 이 인간아. 너 어디서 자고 오는 거야? 너 여자 생겼지?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까요? 저는 사연자 분의 말씀이 100% 맞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분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알코올 중독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저 정도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좋아서 내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음부터는 술을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심각하게 정신과 진료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술버릇, 나이트클럽, 그리고 외박, 도우미. 요즘에 저런 남편이 있는 거는 참 이렇게 충격인데요. 사실 이 남편은 저런 생활을 업무를 뭔가 자기가 내세우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 잠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방법 가지고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가 부모님들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 잠그지 마라. 과거 얘기,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얘기를 갖다 하든가. 그래서 이게 어떤 가정교육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느냐? 언제 그만두겠습니까? 죽을 때?
몸에 병이 찾아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그만두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예.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죽는다는 표현 써. 자, 백 변호사님께 제가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는 뭐 일단 이분이 이혼 결심을 아직 안 서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진짜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내가 영업 때문에 회사 경영을 위해서 어쩌면 술 마셔 그거는 10번 중에 1번 정도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즐겁고 본인이 재밌어서 술을 마시고 노는 거고요. 지금 이 남성 일단 사장 되고 나서도 계속 하잖아요. 예. 영업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서 먹는 거거든요. 가정보단 이게 우선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아내가 나한테 별로 기껏해 문 며칠 잠궈 놓으면 며칠 외박하고 좋네요 오히려. 그거보다 이럴 때는 사실 충격요법으로 저는 이혼 소장을 한번 보내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시는 처방은 또 뭘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네데이님은요. 며칠이요? 너무하시긴 했습니다. 그냥 평생 걸어 잠그셨어야죠 하셨고요. 사부님, 영업직이라고 다 저러는 거 아닌데 접대는 핑계일 뿐 본인이 즐기는 거죠 하셨습니다. 블랙앤님, 종합 세트네요. 술, 여자, 주사, 폭언 이거 못 고쳐요. 레오님, 요즘 접대 누가 그렇게 하나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남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지현정님 보고 계시죠? 이 충격적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유기견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받고 거제시 장평동 심적사 주차장 뒤편 산책로로 가봤더니 세상에 개 한 마리가 저렇게 묶여있더란 거죠. 자, 그런데 목에 뭘 걸고 있어요? 봤더니 세상에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하는 글귀가 적혀 있더라. 자, 현정님 지금까지 별의별 나쁜 견주들 봤지만 이런 인간은 또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 친구 지금 거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죠. 한 달간 편의점에서 임시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뽑게 된 사장님. 2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처음 보자마자 이 친구 뽑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인상 진짜 순하게 생겼어요. 제가 뭐 인수인계 할 것도 없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막 진열이랑 판매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만지고 물건 들어오면 건품 같은 것도 진짜 꼼꼼하게 다 잘하고 그래요. 엄청 일 잘하는 척 잘해요. 계산부터 진열까지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편의점을 맡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현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부랴부랴 신고를 하고 편의점으로 달려가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편의점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제보자는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이 한 달 동안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좀 급하게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공고를 올렸더니 20대 남성 한 명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이 군대에 전역했고 지금 복학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인상 자체가 너무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게다가 인수인계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알바생을 찾고 있었는데 이 알바생이 자기 경력직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러 번 해본 적 있다고 소개를 해서 결국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이 정말로 너무 성실했고 센스 있게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자, 믿고 맡겼던 경력직 편의점 알바. 그런데 며칠 뒤 본사에서 따르릉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순하게 생겼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리고 검수도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신뢰를 갖다가 100% 얻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그 점주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냥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거의 맡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알바생이 일을 한 지가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본사에서 아니 거기 그 가게에 현금 매출이 갑자기 며칠째 수백만 원씩 발생을 하고 있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편의점에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현금 결제는 그야말로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기 그러겠죠. 때문에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고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사 직원이 그 편의점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5, 6만 원씩 현금 매출 나던 게 수백만 원씩 막 달려가셨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래서 편의점에 딱 들어가니까 본사 직원이 먼저 와 있었고 본사 직원이 전산으로 내역서를 프린트하고 있었는데 알바생은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본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예. 알바생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범행. 뭐냐면 사실 편의점 하면 물건 들고 가는 그 절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온라인페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구매자들이 저 구매를 원하는데요. 그럼 바코드를 받아요. 그럼 바코드에 충전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물건은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 바코드에 충전을 시켜주는데 그게 32명한테 50만 원씩 충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돈을 받죠. 아, 새롭죠. 뭐야 이거? 그리고 바코드로 문화상품권 지금 판매도 바코드 되는데 찍어봐. 또 저렇게 지금 뭐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도 팔고 또 거기다 본인 교통카드 찍어야죠. 나도 차 타고 다녀야지. 그럼 본인 예. 교통카드 5,000원 찍고 더 충격적인 건 본사 직원이 도착했을 때 저렇게 느긋하게 범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CCTV를 돌려보니까 전화 하루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난 7일 기점으로 범행 뭐가 저렇게 11일까지 많죠. 무려 1,83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와, 5일 동안 1,830만 원. 그것도 경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저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자, 야, 너 그 돈 다 어쨌어? 돌려줘! 했겠죠, 사장님. 이 알바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훔쳐서 갚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이 알바생에게 돈을 내라고 하니까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니까 또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부모님도 그 내놓은 자식이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불가피하게 이제 그냥 공증만 받고 날짜를 정해서 빚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뭐 차일파일 미루고 뭐 토요일 3일만 여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이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통지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이 예. 알바생이 어디로 가냐면 예. 다른 편의점에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걸 보고 이 전주에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예. 인천에 있는 편의점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와, 자, 그러면 맨 처음 이 피해를 당한 전주의 편의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먼저 이제 인적사항 따가지고 간 상태였고요. 이제 인적사항을 다 받았으니까 연락해가지고 다음날 공증사무소로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도 또 순순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진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증사고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이제 잠수를 탄 거죠. 그 X이 아마 수함에서 범행 저지르고 도박으로 돈 따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돈 줄 수 있다고 계속 문자로. 자, 전주 편의점에서 훔쳐간 돈을 갚기 위해서 인천 송도 편의점으로 가서 그걸 돌려막는다. 네, 인천에서도 당했다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일일 알바생으로 이 남성을 고용하게 됐다고 하는데 고용했는데 8시간 동안 매출이요 몇 초 단위로 막 찍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찍힌 게 1,000만 원 가까이. 이게 이 편의점 하루 매출의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었고요. 이날 하루에만 142건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장님에 따르면요. 시흥에서도 또 당했다는 사장님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고 그 당시 알바생은 기소유예 처분받았다는 얘기 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네. 인천 편의점 사장님 뭐가 됐든 잡았으니까 1,000만 원, 잃어버린 1,000만 원 그거는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습니다. 왜요? 여기는 주로 다 온라인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도박을 하다 올인이 됐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당일날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제 생각에 저기서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벌어서 아까 그 전주 편의점 점주에게 갚으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방에 저희 다 날려가지고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어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아, 저 편의점 사실 뭐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는 3,000만 원이면요. 1년 수익이래 3,000만 원 남짓 나오는 데들도 많습니다. 물론 두 곳이라긴 하지만 그렇게 3,000만 원 피해를 입혔는데 문제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보험 같은 거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을 본사에서 가입을 해놓긴 했답니다. 예. 그런데 절도만 가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에 손님들이 와서 이걸 뭐 훔쳐가거나 이런 거 보상할 수 있는 보험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는 컴퓨터 사용 사기 2개로 전주는 횡령,
인체는 컴퓨터 사용 사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점주분들이 본점에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손해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 지금 민사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용불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언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점주님들이 복로나라도 해서 다른 데 피해라도 막자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아, 교수님 지금 들으셨죠? 우리가 받을 돈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편의점 사장님들 피해라도 막으려면 이거 공론화해야 된다 그러셨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저런 새로운 수법이 있구나라고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 개발하는 측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것을 갖다 그냥 숨겨놓으면은 저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속적인 어떤 범행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이 20대지 저런 신종 수법을 통해 가지고 손에 이미 거금을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범행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거금을 갖다 다룬다는 거.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전국을 갖다가 상대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범죄 수법인데요. 만약 저 사람이 저 버릇을 갖다가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교정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많이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중에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오늘 제보는 카페 사장님이 또 해주신 겁니다.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네, 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카페가 그렇잖아요. 매장 영업도 하면서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에 그 생과일 넣은 그릭 요거트를 어떤 손님이 배달 주문해서 이제 배달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그릭 요거트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라는 항의 전화였고요. 너무 놀라서 계속 사과를 하면서 바로 환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일,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또다시 이 생과일 그릭 요거트에 머리카락 들어갔다는 항의 전화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지난달 13일 그때 전화한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같은 항의를 한다. 좀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사진을 딱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짧은 직모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은 직모네 하고 즉 매장 시트를 돌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갈색 파마 머리 2명이에요. 직모가 들어갈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머리처럼. 네.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왔으니까. 펌을 하셨어.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파마 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봉 과정에서 혹시 머리카락 들어간 거 아니냐. 본인 거거나.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갑자기 지난 3월 13일에도 같은 걸로 환불받으신 적 있잖아요. 하니까 이 손님이 갑자기 급 당황을 하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한 10초 넘게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무조건 환불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머리카락 좀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어두운 곳에 비춰봐도 그 머리가 갈색은 아니네요. 아까 파마 머리 갈색이었거든요. 그 직원들은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끊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거 딱 이 느낌이 옵니다.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서 이렇게 환불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 자영업자들 모이는 카페 있잖아요. 네. 확인을 했더니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 거기서는 그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서 수거를 했더니 케이크를 거의 다 먹고 환불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같은 사람인가 하고 제가 쪽지를 보냈어요. 그 핸드폰 뒷자리를요. 혹시 이거 맞아요?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도 나도입니다. 역시나요. 그러게요. 저런 사람이 뭐 한 번만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한 집에 2번 했을 정도니까 이 사장님이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는 인터넷 카페를 뒤졌더니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뒷자리가 이 번호 아니에요? 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 집은 케이크를 파는 집이었고요. 케이크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요거트 집이었고 이번에는 케이크 집. 자, 케이크에 벌레가 들어갔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저희가 케이크집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는데 3만 원 이상치가 들어와서 요즘에 3만 원 주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포장을 해서 드렸어요. 왜 케이크 박스에 벌레가 붙어 있다고 전에 환불을 원한다고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매장으로. 수거를 해서 보니까 케이크가 3조각에 음료 2잔을 시키셨는데 음료 2잔은 아예 수거가 되지도 않았고 케이크도 3조각 중에 1조각은 없고 2조각은 끄트머리만 남긴 채로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벌레가 있어. 자, 그 교수님, 이런 게 하여튼 음식에서 뭐 나왔다고 해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거를 다 먹고 나서 발견을 해, 하여튼. 그러니까요.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벌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그 케이크 집 같은 경우는 젊은 그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요즘에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을 밤 12시까지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는 지난 3월 30일 토요일 날 밤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 조각 3개, 음료 2잔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좀 그 주문량이 금액이 좀 많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죠. 아, 박스에 벌레가 붙어 있다라고 전화해서 전액 환불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거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음료 2잔은 마셔버렸고 케이크도 거의 다 먹고 끄트머리만 남긴 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에 아마 벌레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 두껍고 뻔뻔한 하고 이제 치사한 인간들이 곳곳에 많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진짜 뭐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전제를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교수님. 자, 그러면 그 벌레 진짜 있기는 있었습니까? 일단 그 손님이 벌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긴 했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보내준 사진을 보면은 너무 저렇게 확대를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집 케이크, 이 케이크집 박스에 붙어 있었던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달 기사님 통해서 그 수거된 내용물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수거된 내용물에도 벌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배달 기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집에서 그날 오전에도 똑같은 일로, 그러니까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는 일로 똑같이 환불 수거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은 케이크집 사장님은 하루에 2번이나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어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고요. 그 글을 보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요거트집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얘기를 맞춰보고 이 사람이 동일인이구나 확인을 했던 겁니다. 밤에 케이크 수거한 기사님이 낮에도 똑같은 집에서 같은 집에서 또 환불을 네. 했다. 그 낮에는 마카롱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디저트 가게예요. 세상에. 이분이 보니까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 동안 이 마카롱 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비슷합니다. 낮 11시 주문 내용은 마카롱 12개, 커피 한 잔에 34,000원을 줬습니다. 또 1시간쯤 지났을까? 박스에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카롱 아시겠지만 다 개별 포장하잖아요, 비닐로. 그렇죠. 녹을까 봐 다 보냉팩에 보내고. 근데 벌레가 들어있는 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벌레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손님이 그 마카롱 내가 지방에 사는 지인한테 선물했고요. 그 내용 제가 지인한테 전달해 볼게요. 그 지인하고 근데 제가 지금 헤어졌어요. 그래도 지인한테 요청해 볼게요 하고 저걸 보낸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저 사진을 보내놓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물건을 일단 회수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셨대요. 강하게 이렇게 탁 멍군을 때렸더니 그 후로도 한참을 막 옥신각신 그러면서 손님이 내뱉은 말 황당했습니다. 마카롱집 사장님과 그 손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직 쪽이랑 통화가 안 됐거든요.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식약청 신고 무슨 URL 보내주셔서 제가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에서 말씀하기로 소장님께서 회수가 안 되면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미 사장님도 딱 뭔가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식약청에 신고를 했다. 얼르고 뺨치는 거죠. 와. 겁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멀쩡하네요.
예, 목소리 멀쩡하고. 그래서 아직 그 이 마카롱을 다시 보내주냐 안 주냐 결정도 안 된 상태인데 전화가 와서 식약처에 신고하는 신청서 제출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진이 너무 이상하고 지인이 가져갔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배달 플랫폼사 고객센터로부터 이 손님이 회수를 한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 물건을 받았습니다. 또 보니까 마카롱도 12개 중에서 반을 드셨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커피는 그러니까 마카롱 반을 커피 삶아서 이렇게 같이 먹고 6개만 반납을 한 거죠. 근데 문제 벌레가 있었느냐? 눈에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롱 중에서 고구마 케이크 맛 마카롱이 있는데 겉에 붙은 빵가루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일 수 있냐라고 확인해 봤지만 그것도 문제가 없었다. 그게 너무 속상했지만 주문 취소 처리로 해서 결국 전액 환불했으니까 저 여자는 마카롱 6개하고 커피는 마신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뭐 케이크집, 마카롱집, 그다음에 뭐 커피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있을 가능성 아니죠. 이분들 세 분 사장님이 한결같이 다른 패자들 또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거 보시면서 사장님 중에 우리 집 저기야 당했구나 라는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번호 공개하고 싶다. 네, 그 마카롱집 사장님은 고소를 하셨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셨고 강력하게 지금 제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손님을 이 블랙 컨슈머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배달업체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그거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그렇게 드시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 손님한테 저희 번호로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양반 저는 디저트를 주문한 적은 있지만 그런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답하셨답니다. 그럼 이거 유령이 한 건가?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건물에 있는 사우나로 젊은 남성이 들어갑니다. 벌써 여기서 며칠째 먹고 자는 중인데요. 이 중간중간 들락거리면서 오가는 사람들 지켜보기도 하고 기다리는 누군가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 뭔가를 결심한 듯 그 누군가를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스토커가 된 전 남자친구를 따라가 봅니다. 자,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며칠째 사우나에서 자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찾으러 다녔다. 대체 누구를 만나려던 건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가보죠. 네, 이게 2012년 11월 중순 무렵부터였습니다. 25살 구모 씨인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앞을 오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던 상대가요. 20살 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미 11월 중순에 이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고요.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구 씨는 이걸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 건물에 사우나가 있는데 여기서 잠을 자면서까지 이 전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 여친이 갈 법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만나려고도 시도를 하고 집 앞에서 난 항상 대기 중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혹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스토킹이네요. 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스토킹이죠. 이 구씨 요구는 뭐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다시 만나달라 했습니다.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달라. 근데 뭐 이미 결별 통보하고 연락까지 다 끊었으니까 여친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해 12월 9일 날 구씨가 이제 결심을 하고 여친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예전에 빌려간 돈 갚아라. 사준 운동화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파처럼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구씨는 함께 있던 아버지한테도 당신이라도 딸의 돈 대신 갚아라 라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진짜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재결합이 목적이었을까요? 이 정도면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결합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그 여친하고 이 여친의 가족들은 이 3주 동안 이렇게 감시를 받아서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씨하고 전 여친의 아버지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너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출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자기 딸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거기다 놔두고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남겨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퉜고요. 그래서 이 여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구 씨 같은 경우는 이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을 갖다 계속을 했는데 결국 전 여친 바로 이 구 씨에게 야 파출소 가자 스토킹 신고하겠다라는 단계까지 갑니다. 아, 왠지 여기서 트리거가 이렇게 당겨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구 씨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래 가겠다 파출소에 따라가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개라고 또 요구를 했고 다시 다퉜습니다. 정말 이 여자친구도 이게 뭐 이성적인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3주를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너 우리 엄마한테 그 돈 받아가라. 대신에 나는 너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그 돈 다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구 씨가 격분을 했고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진짜 정말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차라리 뭐 해칠 때면 해쳐봐라 이랬는데 정말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그리고 흉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친이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면서 얼굴을 발로 차는 행동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119를 직접 불렀고요. 한 3시간 이후에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자, 사건 당시 이 구 씨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법만 주려고 하셨는데 이게 10차례 이상 찌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때 아무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당시 아무 생각도 안 나셨다고요? 예, 그건 자, 좀 정리 좀 해줘요. 네, 이 피해 여성이 원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2월쯤에 이 구 씨가 여기에 손님으로 오면서 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5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피해 여성은 구 씨의 요구에 그 일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계속해서 이 여자친구의 어떤 집착을 하면서 남자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을 했고요. 그런 구 씨 모습 때문에 여성은 점점 정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주 다투게 되고 11월 중순에 이 피해 여성은 결국 이별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구 씨는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거 너희 부모님에게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시작을 했고 재결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 돈 갚아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 돈을 빌려간 건 맞습니까? 실제 돈을 빌려간 건 아니고요. 아마도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을 돌려달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교제 당시에 아까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일 그만두게 하고 그 뒤에 본인이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구 씨가 넉넉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돈 횡령도 하고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도 받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지가 좋아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 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해 여성과 만나면서 이제 일도 본인이 그만두게 했으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 얘기입니다. 애정과 책임감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건 구 씨를 옹호했다기보다 재판부에서 이제 범행의 동기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결국 본인이 좋아서 쓴 돈, 헤어지자고 하니까 야, 너 돈 돌려줘. 그 핑계로 계속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그렇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설령 당신 말대로 그 여성 때문에 돈을 뭐 빚을 많이 지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한 일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금전적으로 베풀었다고 해서 이 여성이 계속해서 당신하고 사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정말 피해자가 돈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사귀는 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밉다고 해도 살인을 어떻게 정당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는데 다만 항소심의에 올라가서는 일단 자수를 하긴 했잖아요. 자수도 했고 또 이 살해할 의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점을 봐서 1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참 그 부산 몽키 스패너 살인 미수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결별을 통보한 전 여친에게 찾아가서 직장 앞에서 몽키 스패너 흉기로 거의 사람을 죽일 뻔하다가 직장 동료들이 뛰쳐나와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지금 영구 장애를 얻을 뻔하고 계시는데 그 피해자분이 그자가 지금 15년형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지금 아무튼 2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계획범죄 살인까지 했는데 징역 13년. 이제 내년에 출소합니다. 도대체 2012년 대한민국은 어땠길래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부에서 계획범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사실 뭐 자수한 거는 팩트고요.
근데 이제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 살해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원래 언제 구입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언제 지니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흉기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부모님을 갖다가 만났고 또 순순히 파출소에 따라가려고 했다. 그리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죽이려는 시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의 말을 갖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사건 3일 전에 칼날의 길이가 20cm인 흉기를 갖다가 구입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 흉기를 갖다가 자기가 몸에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계획범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감시도 했죠. 또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예고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이것이 계획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우리 이 법 시스템이 이 피의자의 편인가 아니면 피해자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60조 코인 사기를 벌인 테라루나 권도형이 길을 쓰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으로 안 끌려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중국입니다. 한 어르신이 도로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죠. 그 뒤로는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골목에서 나온 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뭐야 이거? 이 두 차량이 갈라지면서요. 공교롭게도 그 사이로 어르신이 쏙 세상에. 정말 간신히 사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와. 네, 그리고 폐지를 정리하던 이 여성 역시도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달려드는 차를 피했습니다. 충돌한 두 차량은 꽤 많이 망가진 모습인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기적적으로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두 차량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은 멀쩡한 인도 두고 차로를 걸은 어르신에게도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인도로 가보시죠. 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꼭대기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위험하게 전깃줄까지 꼭 잡고는 움직이질 않는 모습인데요. 아래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행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여성이 직접 두 발로 올라가서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요, 이미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애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마을 총각이랑 바람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그 남자도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안 되냐, 저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애원을 했던 겁니다. 결국 여성은 경찰 손에 끌어내려 왔고요.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이 무사했는데 남편과 경찰의 기나긴 설득에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휴, 다음은 호주입니다. 네, 파도가 치는 방파제 뒤로 어린 소녀가 뛰어놉니다. 보이시죠? 뒤로 아이 아빠도 따라붙는데요. 그런데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덮쳤고 설마. 그 물살에 아이가 바다로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와, 어떻게. 네, 이를 본 아빠 바로 난간을 넘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네, 아이 아빠는 떠내려간 아이를 잡아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물살이 센 탓에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빠와 딸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네, 그런데 이날 이 지역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된 날이었고요. 해상 폭풍까지 몰아쳤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노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빠는 아이를 무사히 구하긴 했지만 왜 저 바닷가에 아이를 데리고 왔냐, 이런 비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잔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를 보더니 제초기를 들고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차에 제초기를 냅다 던져버리는데요. 왜요? 네, 차는 그냥 쌩하고 떠나버렸고요. 네, 그 차에선 정체 모를 한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차를 공격한 남성, 떨어진 제초기를 다시 잡아들더니 이번엔 이 남성을 공격합니다. 왜? 네, 제초기 공격에 남성은 여기서 쿵, 아이고 저기서 쿵,
계속 자빠지기 바쁜데요. 어렵게 빠져나온 남성, 네, 또 다시 차에 올라타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아, 뭐예요 정체가? 사실 진짜 악당은요. 어. 도망친 저 남성이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의 차에서 장비들과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겁니다. 심지어 총을 쏘려고도 했다는데 남성은 제초기 하나로 맞서 싸웠던 거죠. 결국 이 도둑은 멀리 가지 못하고 잡혔고요. 경찰은 도망친 공범들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체가 부실해?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네, 길거리에 보이는 작고 새카만 이것, 새끼 강아지들입니다. 어미도 없이 새끼들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도 모두 9마리. 새끼 강아지들은 경계도 없이 달려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이를 본 남성은 강아지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9마리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세상에. 행여나 어미가 있을까, 또 보호자라도 나올까, 이 새끼들이 발견된 곳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걸 다 데려왔어. 이 남성은 강아지들을 챙겨주면서도 동시에 새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SNS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귀여운 덕분에요.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9마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골프의 즐거움이 출렁이게. 프렌즈 스크린 퀀텀.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4.10 총선 당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